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7월달 들어서서 이제 문제풀이반을 개강을 합니다. 어저께 문제 푸셨고, 그 다음에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까지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어떻게,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6월달 종강하고, 한 주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개강을 하는 건데,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오후에 국어교육론 부분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할까 합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좀 쉬웠나요? 전 나름 쉽게 냈어요. 1회는. 어떻게 쉬우셨어요? 아닌가 봐요. 그죠? 어저께 채점을 다는 못했고요. 2문항 정도로 했는데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반을 들어왔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OT를 먼저 잠깐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이제 풀이를 할까 합니다. 원래 OT 같은 경우는 이제 빔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또 수업 배정 시간이 오후 2시도 넘었어요. 이제 점심도 드시고 해서 졸립니다. 이제 앞에 빔이 있어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빔을 안 만들었습니다. 따로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올해부터 시험 유형이 좀 바뀌어요. 문항수가 좀 바뀌는데 어떻게 시험 유형이 바뀌는 그 문항수로 어저께부터 그 문제가 나갔는데 어떻게 잘 푸셨나요? 시간이 안 모자랐어요? 저는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문항수의 변화를 좀 잠깐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전에 이제 2020학년도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그 이전에 2019학년도까지는 조금 다르죠. 지금과. 논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입평수가 더 많았는데, 자, 2019학년도까지 잠깐 문항수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A형 같은 경우는 총 90분이었어요. 90분. 시험 시간 90분 가지고 이제 푸는 거였는데 여기서 기입이 8개. 분필이 말썽이네요. 그 다음에 서술이 6문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형으로 가면 B형 같은 경우 똑같이 90분 가지고 문항을 푸는 건데 여기서는 서술이 7개, 그 다음에 논술이 1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논술 같은 경우는 서술로 치면 서술 한 2문항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14개, 8개에서 22문항이었는데 자, 2020학년도로 오면은 조금 바뀌죠. 논술이 없어지고 기입평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면은 A형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90분이에요. 90분인데 기입이 4개, 그 다음에 서술이 4개, 8개죠.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똑같이 90분입니다. 90분인데 기입이 2개, 서술이 9개예요. 그래서 총 23문항, 여기는 22문항입니다. 근데 논술 1문항 같은 경우는 서술 2개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23 똑같아요. 그렇지만 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2019학년도까지는 서술 6개, 그 다음에 서술 7개예요. 서술을 1문항 풀 때 10분씩만 잡아도 풀기가 가능했어요.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자, 6문항 10분 동안 풀면은 60분이에요. 나머지 30분 동안 8문항 풀면 되는 거예요. 자, B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술이 7문항이니까 10분씩 해서 70분 동안 푸시면 되고 나머지 20분 동안 논술 1문항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0학년도로 와서 자, 보시면 A형 같은 경우는 서술이 8문항입니다. 똑같이 10분 안에 풀라고 하면 80분이죠. 10분 동안 기입을 4문항 푸셔야 되는데 푸실 수가 있을까요? 못 풀어요. 자, B형은 더 심합니다. 자, 똑같이 10분 동안 푸신다고 했을 때 총 90분이에요. 이미 시간은 지났죠. 자, 2문항이라고 하지만 시간을 줄여서 풀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종전에는 서술 1문항당 10분씩 정도 옮겨 적는 것까지 해서 시간이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10분 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푸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시험 체제를 보면은 한 2가지 정도의 시사점? 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빨리 풀려면 내가 인출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인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인출이 잘 되려면 뭐가 바탕이 될까요?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복습을 많이 하셔서 이따가 저랑 문제를 푸실 때 발문을 보면서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텐데, 발문을 보고 나서 혹은 내가 힌트를 찾고 나서 그 부분에서 이 문항은 이걸 묻는 거구나, 이런 인출이 빨리빨리 되셔야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유형이 바뀌는 만큼 빨리 푸는 연습을 좀, 본인이 시간을 좀 재서 푸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좀 많이 하셔서 인출이 좀 잘 되도록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험 유형을 말씀드린 이유는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을 꺼낸 거고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런 시험 유형인데 그러면 국어교육론은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그 대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늘 얘기하기로는 국어교육론은 항상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교육과정이 있고요. 이론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이론에서도 문제가 나와요. 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성취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중학교 1, 3학년 성취기준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성취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있고 독서가 있습니다. 요것만 합쳐도 총 87개의 성취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매체 자료까지 좀 더 봅니다. 자, 이론 파트 같은 경우는 화법 이론도 있고요. 독서 이론도 있고 작문 이론도 있죠. 이 이론 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몇 개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궁금하신 분은 가지고 계신 개론서의 앞에 목차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랑 같이 1, 2월을 하신 분들은 1, 2월 달 교재의 목차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이론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크게 양대산맥으로 교육과정과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하고 이론을 충실하게 좀 준비를 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론 정리도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문제 풀이반, 문풀 같은 경우는 총 9주 동안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고 같은 경우는 총 8주 동안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저의 작전은 그래요. 여기서 총 87개 성취 기준, 그 다음에 합법과 작문, 그 다음에 독서,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도가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을 거고 덜 중요한 게 있을 텐데, 저의 작전은 모든 성취 기준, 모든 이론의 문제는 한 번씩 다 풀어보게 하려고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풀 9주에 웬만하면 한 번씩 다 배치를 하고요. 여기 이론 교육과정과 이론 파트에 있는 문항수를 다 한 번씩 배치를 하고, 다 배치를 했더니 아무래도 성취 기준 수도 많고 이론도 많기 때문에 여기 다 배치를 못해요. 몇 개가 남더라고요. 그거는 모고로 이제 넘어가서 나머지 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번씩 풀어본 거잖아요. 근데 중요도가 높은 것은 두 번, 세 번 동안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모고에 들어가서 다른 문항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풀 9주, 모고 8주에서 17주 동안 중요도가 낮던 간에 한 번씩은 다 풀어보시고 정리하실 수 있게 문항수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성취 기준이라 이론 같은 경우는 2번, 3번 문항을 만들어서 여러 번 복습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항도 계속 만들고 있고, 지금 만든 문항 중에서 이번 1회 문풀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배치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저희가 바뀐 시험 유형대로 하면 23문항을 푸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로 하면은 국어교육론은 홀수에서는 7문항 정도가 배치가 되고요. 짝수주에서는 한 8문항 정도가 배치가 돼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저랑 7개 혹은 8개씩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한 OT를 얼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풀이를 해야 되는데,
색인 한번 볼게요. 색인 가지고 계신 거. 색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인은 119페이지. 119페이지 펴시고, 잠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일부터 첨삭이 있어요. 이제 대면 첨삭을 시작을 하는데, 저 뒤에 대면 첨삭 시간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대면 첨삭은 여기 303호에서 진행이 되고요. 본인 시간에 맞춰서 여기 오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 다 아침 9시 반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 시간에 오시면 되는데, 제가 임의로 시간을 만든 거예요, 저거를. 그러니까 임의로. 근데 만약 내가 거기 내 해당 시간에 죽어도 안 된다, 그러신 분은 이따가 잠깐 수업 끝나고 남으셔서 저랑 협의 후에 바꾸시도록 해야죠. 뭐 어떻게,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바꾸시고 싶은 분이 두 분이 있다, 그러면 트레이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혼자 남으셨어요, 바꾸고 싶다고. 그러신 분은 뭐 맨 뒤에 한다든가 아니면 맨 앞에 한다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습을 또 하고 싶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수업이 없지만 나와서 자습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요 303호에 나와서 하세요. 제가 앞에서 첨삭을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떠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러신 분은 나와서 자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삭할 때 본인의 성함 말씀하시기 좀 그러면 가명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에서 제가 거기 적어내신 대로 제가 만든 건데요. 본인이 혹시 가명을 적어놓고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자, 색인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인은 119페이지에 있어요. 119페이지. 자, 1회 같은 경우는 총 7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A형 같은 경우는 3문항, 그 다음에 B형은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A형부터 먼저 보면은 A형.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충실한 문제인데,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물어봤습니다. 요거의 답은 뭐 이미 답지를 보셨으니까 사회적 담론, 그 다음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을 물어봤는데, 제가 요 문항을 채점을 했는데 정답률이 좋아요. 한 80% 이상은 다 답을 적어내셨습니다.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좋고요. 자, 그 밑에 나전달법으로 내려오시면 5번 문항입니다. 5번 문항. 서술형 내려오셔서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나전달법을 물어봤는데요. 나전달법도 이제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문항이 좀 있었고, 6번 문항입니다.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아개념, 자기표현, 자기 노출과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요 문항 같은 경우도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B형을 넘어가시면 B형 2번, 3번 연속 문제입니다. 2번, 3번. 먼저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화법과 작문의 기능, 맥락, 요걸 물어본 문제인데, 이 2번 문항도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이죠. 그리고 나서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맥락 중에서도 이제 화법의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본 문항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는 4번, 5번 문항이죠. 아무래도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대화의 원리를 물어봤습니다. 대화의 원리를 물어봤는데, 제가 이 문항 생각나시죠? 이따가 같이 보겠지만은 제가 페이크를 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의도를 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기억에서 틀린 경률 찾으라고 했는데 대부분 하나를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답을 2개를 내보냈거든요. 하나만 찾으셔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작성 방법 1번만 채점을 했는데 온점을 다 받으신 분은 7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 유형. 듣기 유형에는 뭐 공감적 듣기, 비판적 듣기, 추론적 듣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비판적 듣기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판적 듣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풀이를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중요도가 있는 거를 먼저 할게요. 먼저 A형부터 풀이를 하면은 6번부터 풀이를 해서 6번, 5번, 그 다음에 1번 순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6번, 5번, 1번. 자, A형 6번 피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는
21페이지입니다. 중요도가 있는 걸 먼저 해야 여러분들이 덜 지치십니다. 오후라 이제 졸릴 텐데 이제 앞부분에 중요한 걸 좀 해야 됩니다. 자, 해설지 21페이지 펴시고 문항 6번 펴시고 해설지 구성을 한번 잠깐 볼까요? 보기 전에 21페이지부터 좀 보시면 21페이지 왼쪽에 예시 답안이 있죠. 그죠? 예시 답안이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해당 문제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자아 개념이 주제래요. 그래서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는 그 밑에 보시면 출제 예상 지점, 그 다음에 기출 목록, 그동안 기출 목록 정리해놨고요. 자세한 건 잠시 후에 합니다. 자, 그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정리해놨습니다. 자,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 2015, 2012, 그 다음에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어떤 성취 기준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2페이지 넘기면서 잠깐 볼 거예요. 이렇게 22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교과서 내용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2페이지 왼쪽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을 좀 핵심 정리를 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넘어가면 우리가 참고할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앞에 많은 성취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볼 걸 여기에 정리해 놓았죠. 그게 22, 23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넘기시면은요. 24페이지부터는 마인드맵이 나옵니다. 마인드맵. 자아 개념, 자기 노출과 관련된 마인드맵이에요. 이 마인드맵의 출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법교육론, 의사소통 이론, 이런 개론서들의 이제 마인드맵입니다. 출처는 거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마인드맵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거고, 자,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도 그래도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26페이지부터 원문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해설지 순서는 이런 순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해설지 순서 보셨으니까 다시 21페이지로 오셔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론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자, 주제,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는 출제 예상 지점 한번 보실까요? 자,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자아 개념의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8번 불확실성 감소 이론까지 총 8개가 나올 만한데 이 중에 오늘 이 6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제가 엮어서 낸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엮어서 냈고요. 나머지 6번, 7번, 8번은 다음에 제가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싶은 분은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에 초점을 두고 제가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기출 목록이 나와요. 자,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는 기출 목록을 보시면 총 3번의 기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출 목록 잠깐 보시면 자기 노출의 속도, 그다음에 자아 개념의 정의, 그리고 그 밖에 2011년 02번 보시면 자기 노출, 대인관계에 따른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노출, 이렇게 기출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기출은 오늘 낸 문제 1번부터 5번까지에서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는 1번부터 5번, 출제 예상 지점에 1번부터 5번까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기출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오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6번, 7번, 8번을 대비를 할 겁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내려오시면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성취 기준이. 자, 12화작에 있고요. 그 밑에 2012 개정 교육과정에도 한계, 그 다음에 그 밑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4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2015, 2012를 좀 중점적으로 성취 기준을 좀 정리를 할까 해요. 자, 22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왼쪽에는 2015 핵심 정리가 있고요. 요거는 자습용입니다. 자습용. 우리는 2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성취 기준을 좀 볼 거예요. 자, 성취 기준 박스 위에마다 A, B, C라고 있어요. 그죠? 저랑 같이 하신 분은 제가 항상 A, B, C를 써서 알고 계시는데 처음 나오신 분은 이게 뭔 표시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성취 기준이 크게 3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A, B, C잖아요. 그래서 제가 A 성취 기준을 볼까요? 라고 하면은 A에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A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인데요. 자, 화법과 장문에 있는 겁니다. 자, 성취 기준 문장 잠깐 보시면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좀 인식을 하고요. 관계 형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렵니다. 자, 요 성취 기준은 뭔가요?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의 개념, 방법에 대해서 묻는 성취 기준이에요. 예, 성취 기준 문장을 보시면 어떤 게 키워드구나라는 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이제 자아 개념부터 좀 보셔야 돼요. 자아 개념은 뭐예요?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 태도, 쓰지 마세요. 뒤에 나옵니다. 태도 등을 포괄하는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 자기 자신의 견해. 쉽게 말해서 자아 개념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난 발표를 못해. 난 발표를 잘해. 그 부분은 뭐예요? 나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다. 즉,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바로 자아 개념이라는 건데, 이 자아 개념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만은 내 내부에서 자생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아 개념은 타인이 나에 대해서 말한 내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자, A 성취 기준에, 거기 성취 기준 문장 내용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두 번째 까만 네모 보실까요? 위에서 두 번째 까만 네모. 위에서 두 번째 까만 네모 보시면 굵은 글씨로, 자,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인이 주는 나와 관련된 메시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내부에 있지만은 내부에서 스스로 생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자, 타인에게서 들은 메시지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가 쉽겠죠. 반면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근데 자아 개념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냐? 타인의 말을 듣고 타인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듣고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으로 다시 타인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타인과 의사소통을 진행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었다면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타인과 말을 할 거고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었다면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타인과 다시 말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계속적으로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순환. 여기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포인트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라면 계속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그걸로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계속 순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사소통을 순환할 때 있어서 부정적 자아 개념이 계속 고착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을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도록 선순환의 고리로 옮겨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화법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A 성취 기준이에요. 자, 그 밑에 위에서 세 번째 까만 네모를 좀 볼게요. 마저 보시면 이번에는 자기 표현과 관련된 성취 기준입니다. 자기 표현. 자, 자기 표현은 뭐래요? 타인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그죠?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자, 이때 아무렇게나 나에 대한 정보를 알리면 안 돼요. 그죠? 첫 만남에 안녕, 반가워. 우리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지가 아니죠. 안녕, 반가워. 난 누구라고 해. 첫 만남에 인사를 하면서 그렇지만 너 나 조심해. 나 도벽이 있단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만남에. 그죠? 첫 만남에서는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자아를 노출을 해야 되고 점점 친밀해질수록 개인적 자아를 노출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기 표현, 자기 노출과 관련된 유의사항이죠. 이런 내용이 이 A 성취 기준에 있는 겁니다. A 성취 기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B 성취 기준으로 좀 내려올 건데요. B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2012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입니다. 자, 굵은 글씨 한번 보시면은 성취 기준 문장 밑에 내려오셔서 중간에 개인의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자, 위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2012의 성취 기준이 2015로 그대로 연계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23페이지. 2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009 개정교육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나를 볼 거예요. 나. 대인관계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인과 친밀해지려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려면 내가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죠? 나에 대한 정보를 발산을 해야 타인도 그에 상응하는 자기 노출을 할 거고요. 그래야 관계가 좀 더 진전이 되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 밑에 나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굵은 글씨를 보시면, 자,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어느 정도 자아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 자, 이때 어떻게 자아를 노출해야 되냐? 박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하얀 네모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맨 위에 첫 번째 하얀 네모를 보시면 자아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 중에서도 밑에 두 번째 대인관계 형성의 초기에서는 사회적 자아를 노출해야 되고요. 관계가 발전할수록 점진적으로 개인적 자아를 노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할수록 이런 용어들을 좀 입에 배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육론은 암기예요. 암기가 돼야 적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육론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제시형, 자료를 제시하고 적용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아무리 자료를 제시하고 적용형으로 문제를 내더라도 암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론은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교육과정에서는 요 정도 좀 내용을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24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마인드맵이 나옵니다. 마인드맵. 마인드맵이 나오는데 24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걸 잠깐 볼 거예요. 24페이지. 자, 왼쪽에는 1번에서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밑에 2번에서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이 나오죠. 우리는 왼쪽부터 좀 볼게요.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 자, 맨 위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자, 자아 개념의 정의가 나와요. 자아 개념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태도 등을 포괄하는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이다라는 거고요. 자아 개념의 정의를 쓰라는 문항도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출제가 혹시 될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박스 같은 경우는 자아 개념은 크게 부정적 자아 개념과 긍정적 자아 개념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린 이거 말고도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포인트는 어디냐? 포인트는 밑에서 세 번째 박스예요. 밑에서 세 번째 박스. 자,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이 나옵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지만은 내부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들은 나와 관련된 메시지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 그 밑에 중요한 타인이 나와요. 중요한 타인. 중요한 타인은 뭐예요?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친구, 부모님, 선생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25페이지로 갈까요? 25페이지. 25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자기 표현,
자기 노출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보셔야죠. 자, 25페이지 왼쪽 맨 위를 보시면 자기 노출의 개념부터 나옵니다. 자기 노출. 자기 노출 뭐예요? 바른 말로 자기 표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개념으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타인에게. 나한테 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은 첫 번째 박스에는 자기 노출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기 노출의 속성이라고 제목이 달려있죠. 그죠? 속성이 총 4개가 있어요. 그 4개를 잠깐 보시면 이야기 대상, 즉 자기 노출의 이야기 대상은 자기 자신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타인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화자의 자기 노출에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언어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요거는 의사소통 이론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큰 제목은 자기 노출의 방법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고, 자, 소제목으로는 상호성의 규범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상호성의 규범이 뭐예요? 상호성의 규범은 자기 노출을 할 때 나 혼자 앞서가서 자기 노출을 하지 말아라. 즉 나와 타인이 자아 노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 노출했으면, 타인 먼저 하죠. 타인이 1을 노출했으면은 나도 그에 상응하는 1 정도의 자아를 노출하고요. 타인이 2 정도의 자아를 노출했다면 나도 2에 상응하는 2 정도의 자아를 노출을 해라. 즉 자아 노출에 있어서 자아 노출의 수준과 시기를 상대방과 동등하게 해라. 혹은 균형을 이뤄라. 이래야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성의 규범입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되셨죠? 그리고 나서요 26페이지부터는 이제 개론서가 쭉 제시가 되는데, 요 개론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마인드맵으로 저랑 같이 한 부분이 다시 줄글로 쭉 풀어져 있는 거니까 요거는 복습 때 한번 보시고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자, 다시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면은 이제 6번 문항을 펴시고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론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는요, 지금 문제풀이반이니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답이 뭐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래요. 저는. 왜냐, 이 문제의 출처가 어디고 무슨 내용이 나올 수가 있으면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 이 문항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문제만 딱 풀어드리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도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자, 문항을 먼저 보시면 이제부터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푸시나요? 당연히 맨 위에 발문이 있겠죠. 발문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자료가 쭉 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작성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푸세요? 맨 위에서 발문 읽고 자료 쭉 보고 작성 방법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자료로 가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푸나요? 그렇게 풀면 시간이 배로 걸리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푸시는 게 좋으냐, 뭐 제가 생각한 공식인데요. 풀 때도 저도 풀 때 이렇게 풀기도 하고, 문제를 풀 때는 힌트를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힌트를 최대한 내가 찾아내야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무엇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문제 발문이 있어요. 문제 발문을 잘 보시고 힌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문항에 혹시 학습 목표가 주어져 있는지, 학습 목표가 잘 주어져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은 꼭 별표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입형하고 서술형하고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입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 해서 빈칸이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보기 부분에 빈칸 주의를 잘 보셔야 돼요. 보기 부분에 빈칸 주의를 잘 보면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아까 자료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해서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 자료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자료의 명칭은 자료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보기라고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 라는 그 부분을 잘 보시고 힌트를 얻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힌트를 얻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가서 작성 방법을 잘 쪼개야 돼요. 쪼개야 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작성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2개나 3개가 주어져요. 그죠? 근데 작성 방법이 줄글로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작성 방법을 한번 쭉 읽고 나서 이거? 라고 쓰면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 A를 쓰고 그리고 나서 B를 써라 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놓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 땐 저는 칠판에 적겠지만은 작성 방법이 예를 들어서 1, 2에서 이렇게 쭉 쓰여져 있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문항에 실제 시험장 안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1번 작성 방법이라도 그 안에 쓰라고 하는 게 2개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끊으세요. 이렇게 끊어서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고 요거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건을 빠지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끊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끊지 않고 그냥 1번 작성 방법 읽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분명히 조건을 놓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요런 순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발문, 그다음에 학습 목표, 그다음에 기평 서술형에 따라서 힌트를 많이 좀 얻고요. 그리고 나서 그 힌트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가서 뭘 쓰라고 하는지 문제를 좀 끊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용하라고 준 그런 자료가. 그래서 다시 그 적용 자료에 가서 보면서 하나씩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발문을 먼저 보시면 다음은 대화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6번입니다. 6번. 다음은 대화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을 하고요. 관계 형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한다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박 교사가 준비한 자료래요. 자, 이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서술을 하랍니다. 자, 힌트를 여기서 얻어야 돼요. 그죠? 근데 발문 자체에 지금 학습 목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쌍으로 2개 정보를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6번 문항 같은 경우 정보를 얻을 건데, 자, 문제 발문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문제 발문을 보니까 여기 자체 안에 학습 목표도 같이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 발문에 제시된 학습 목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힌트. 여기서는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자기 표현, 이런 걸 물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성취 기준 그대로니까. 그래서 문제 발문과 학습 목표를 보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번, 2번은 해결했어요. 그러면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서술형이니까 혹시 자료나 보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자료나 보기가 있는지 보니까 자료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제시된 자료네요. 이걸 활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라고 제시된 게 자료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자료 1을 보시면 자료 1을 보시면요. 자, 차시별 수업 계획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1차 시, 2차 시가 있는데 자, 그 안에 맨 위에 동기 유발이 있고 중간에 본시학습 1, 본시학습 2가 있어요. 거기서 정보를 찾아야 돼요. 자, 본시학습 1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아 개념의 의미와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본시학습 1에서는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본시학습 2에서는요. 자기 표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자, 본시학습 2에서는 자기 표현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교사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라고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더 유심히 잘 보셔야겠죠. 자, 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표현의 방식과 자기 표현의 정도를 관계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조절해야 된대요. 그래야 관계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힌트를 하나 얻으면, 자, 교사의 대사에서, 자, 관계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발전 정도에 따라 자기 표현을 좀 조절을 해라. 요런 힌트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 힌트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처음부터 개인적 자아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관계가 발전되면서 개인적 자아를 노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초기에는 사회적 자아를 노출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점점 진전될수록, 자, 친밀해질수록 개인적 자아를 노출해라. 요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지금은 일일이 쓰면서 했으니까 시간이 걸렸지만은 요런 공식을 머리에 갖고 계신다면은 보면서 본인이 옆에 체크해 가시면서 푸시면 빠르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요런 힌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작성 방법에 가서 좀 풀어봐야 됩니다. 자, 힌트 이렇게 얻었고요. 작성 방법 한번 가보실까요? 작성 방법.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작성 방법 한번 보시면, 차시별 수업 계획의 본시학습 1과 관련해서 자료 2의 가 나중에 기억 니은을 바탕으로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래요. 자, 학습법, 작성 방법.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기억 니은을 바탕으로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작성 방법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보시면 본시학습 2와 관련해서요. 본시학습 2는 자기 표현이었어요. 자, 교사의 설명 가를 참고하래요. 자, 우리는 이미 가를 알아요. 아, 관계 발전 정도에 따라 자기 표현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사회적 자아, 친밀해질수록 개인적 자아를 노출해야 되는구나. 우리 요 정보 얻었죠? 요걸 바탕으로 풀 거예요. 자, 보시면 자료 2의 다에서 미리의 자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자기 표현의 개념과 함께 언급을 하고요. 올바른 자기 표현의 방식과 정도를 상대방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서 서술을 하래요. 자, 길잖아요. 그죠? 작성 방법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를 끊지 않으면 쓰는 걸 다 놓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미리의 자기 노출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써야 되고요. 근데 같이 뭘 쓰라고 했어요? 자기 표현의 개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자기 표현의 방법을 써야 돼요. 그죠? 요 세 개를 써야 됩니다. 끊었을 때 저처럼 세 개가 나오셔야 돼요. 작성법 2번에서. 자, 이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2로 갑니다. 자료 2로 가시면, 자, 나가 있는데, 먼저 가부터 보실게요. 자, 남학생이 뭐라고 하나요? 정삼각형 동생이 누군지 알아? 라고 했더니, 누군데? 라고 여학생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정삼각, 썰렁한 개그를 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기억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잘 보셔야죠. 그게 뭐야? 넌 항상 재미없는 말만 하더라. 지금 부정적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죠? 그 부정적 메시지를 듣고 남학생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난 말을 재미있게 하는 편이 아닌가 봐 라고 했어요. 즉 부정적 메시지를 듣고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자, 이번엔 나로 내려오시면, 현지야 내 발표 어땠어? 라고 하니까 니은 잘 보셔야죠. 너 발표 정말 잘하더라. 귀에 쏙쏙 들어오던 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넌 늘 내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 넌 내게 힘이 돼. 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눈이 없어요. 그죠? 자, 여기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요 기억 니은을 바탕으로 우리가 첫 번째 작성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자아 개념 형성 과정. 요걸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타인에게서 들은 메시지에 의해 형성된다. 메시지에 의해 형성이 된다. 자, 그런데 기억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죠?
부정적 메시지를 듣고 자,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반면에 니은을 보시면요. 니은에서는요. 자,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요. 이번에는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쓰시면 되죠.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 쓰시고 기억, 니은 바탕으로 부정적 메시지, 긍정적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작성 방법 1번은 해결을 했고요. 자, 2번으로 한번 볼 건데 2번 보시면 자, 밑에 다를 보셔야죠. 다에서 이제 미리가 잘못한 점을 찾아야 돼요. 자, 맨 위에 미리를 보시면 반갑다. 어디에서 전화가 왔어? 라고 하니까 태주가 난 제주도에서 왔어. 그랬더니 미리가 그렇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태주가 좋답니다. 자, 그랬더니 미리가 뭐래요? 요 부분 잘 보셔야죠. 미리가 난 초콜릿을 엄청 좋아해. 오죽하면 초등학교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주인 아저씨가 안 보실 때 슬쩍슬쩍 훔쳐먹곤 했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즉, 첫 만남에 개인적 자아를 확 노출해버린 거예요. 그죠? 요게 잘못된 점이다. 라고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여기를 봤을 때 미리의 자기 노출과 관련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즉, 첫 만남 혹은 대인관계 초기에 개인적 자아를 노출을 했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기 표현의 개념을 같이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교육과정상의 그 개념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론서에 있는 개념을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 있는 걸 쓸 것 같아요. 즉, 자신의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올바른 자기 표현의 방법은 뭐예요? 자, 작성 방법 2번에서 앞에 교사의 대사를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사가 우리가 대사에서 찾은 힌트, 초기에는 이거, 친밀해질수록 개인적 자아를 노출해야 된다. 이런 힌트 얻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적절한 방법으로 그대로 여기에 쓰시면 되겠죠. 혹시 이거 말고 상호성의 규범을 쓰신 분도 맞습니다. 상호성의 규범. 요거를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항을 좀 풀어볼 수가 있었고요. 6번 문항 자아 개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나온 지가 한 2, 3년 됐어요. 지금 2017에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올만 합니다. 잘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한 문항 풀었고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앞으로 가서 5번 문항으로 가서 5번 문항. 문항은 5번 문항이고요. 해설지는 17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 5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나 전달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나 전달법.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풀 건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해설지를 보시면 주제 정리한 걸 잠깐 볼까요? 17페이지. 17페이지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자, 이 문항과 관련된 주제는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과 관련해서는 출제 예상 지점 보시면 한 3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 전달법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 전달법의 효과 정도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문항 같은 경우는 2번, 3번에 초점을 뒀어요. 1번 문항이 지금 보기로 등장을 하긴 하는데 1번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1번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낼 거고요. 오늘은 2번, 3번 가지고 문항을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밑에 교육과정 성취기준 정리 잠깐 보시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나 전달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개론서 곳곳에 좀 소개가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고요. 2015에만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2015 성취기준, 지금 2015 교과서에 지금 나 전달법과 관련된 핵심 정리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요 부분 잘 보시고, 나중에 요 부분을 정리를 하실 때는 요 해설지만 다 뜯어서 모으셔도 성취기준별로 교과서 핵심 정리를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판에 다시 한번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유의점이 좀 있고요. 자, 어디로 가시냐? 다시 우리 문제로 가서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 자, 5번 문항을 좀 풀이를 할게요. 자, 힌트를 먼저 얻으실까요? 자, 발문 보겠습니다. 발문. 다음 자료일은 갈등 해결과 관련된 수업을 들은 학생의 필기 노트래요. 그리고 자료 2는요. 대화문의 일부래요. 자, 이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발문에서는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발문에 정보가 없어요. 그죠? 지금 뭐 갈등 해결 요거 알려줬는데 갈등 해결은 꼭 나전달법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별로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학습 목표 있나요? 없어요. 그죠? 학습 목표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료가 있나 보기가 있나를 봐야 돼요. 자, 보시면 자료 1에 해당 내용을 주어줬죠. 즉 자료 1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주어진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5번 문항 같은 경우도 자료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1번을 좀 보고 우리가 최대한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료 1번 보시면 다음명이 뭐예요? 대화로 갈등 해결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1번 갈등 상황이 있고 2번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상황. 갈등 상황에 까만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갈등 상황에서요. 즉 적절하지 않은 대화 방식은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킨대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를 주어로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너 전달법을 활용을 한대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먼저 너 전달법을 알려주고 있구나. 너 전달법에 대한 개념. 여기 이런 정도의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는 뭐예요? 너 전달법. 너 전달법은 상대에게 비난, 충고, 그다음에 공격의 의미로 비춰지게 된다라고 해서 너 전달법의 개념 그리고 혹은 단점까지도 정보를 주어줬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런 정보를 좀 얻었고, 자, 예, 2번 효과적인 대화 방법으로 좀 내려오면요. 효과적인 대화 방법. 자, 뭐예요? 이번엔 나 전달법의 개념을 좀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를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나 전달법의 개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요런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에서는 힌트를 못 얻었으니까 요 세 번째 자료 1번만 가지고 너 전달법, 나 전달법에 대한 개념을 알려줬으니까 혹시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아닐까? 요런 정도의 힌트 그리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얻은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야 합니다. 자, 작성 방법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작성 방법 보시면 크게 2개가 있는데, 작성 방법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료 1을 참고를 할 때요. 자료 1. 자, 자료 2에서 준호와 현수 간에 갈등이 심화된 이유를 준호의 말하기 방식을 바탕으로 서술을 하래요. 자, 첫 번째에서는 준호의 말하기 방식을 바탕으로 갈등이 심화된 이유를 쓰래요. 갈등 심화된 이유를 쓰랍니다. 자, 두 번째 작성 방법은요. 자료 1의 기억을 참고하래요. 기억은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이런 구성 요소를 참고를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경우에 효과를 2가지를 쓰래요. 자,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나 전달법의 효과 2가지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는 나 전달법의 효과를 2가지를 쓰랍니다. 우리가 요 힌트 얻은 걸 바탕으로
여기를 써야 돼요. 두 가지를.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작성 방법부터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을 하려면 자료 2로 가셔야죠. 자료 2. 자료 2에서 준호의 말하기 방식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준호의 대사를 잘 보셔야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준호마다 동그라미를 쳐두셔야 돼요. 쳐두시고, 아,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자료 2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상황이에요. 청소하는 상황에서 준호와 현수 간의 대화인데, 먼저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자, 준호가 뭐래요? 야, 너 청소 안 하고 수다만 떨 거야? 라고 했어요. 주어가 너예요. 너 청소 안 하고 수다만 떨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수가 미안, 잠깐이면 돼.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준호가 언제까지 이럴 건데? 라고 말을 하니까 현수가 다음 주 발표 얘기 좀 했어. 라고 하죠. 그랬더니 준호가 다시 말합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죠. 내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자꾸 청소가 늦어지잖아. 계속 청소 안 하고 이야기만 할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준호의 말하기 방식 볼 때 뭐예요? 우리가 자료 1을 참고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료 1에서는 너 전달법, 나 전달법이라는 힌트를 줬다고요. 그랬을 때 준호의 말하기 방식은 너 전달법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료 1에서 효과적인 말하기 방식은 나 전달법이라고 했어요. 너 전달법을 사용하면은 상대가 비난 또는 뭐예요? 충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예요? 준호의 말하기 방식을 초점으로 했을 때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준호가 너를 주어로 하는 너 전달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갈등이 심화된 이유. 이렇게만 쓰면 딱 한 줄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준호 대사 보셨잖아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그 밑에 현수가 뭐래요? 그럼 내가 할 부분을 남겨놓고 너 먼저 가면 되잖아. 그리고 넌 뭐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내냐? 째째하게. 지금 준호의 대사에 의해서 현수가 받아치고 있죠. 왜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호 같은 경우는 너 전달법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수는 준호의 이야기를 비난, 충고, 공격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준호는 너 전달법을 사용을 했고 이런 준호의 말하기를 현수는 공격, 비난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더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자, 준호가 너 전달법을 사용했다 이렇게만 답안을 작성하시기가 쉬운데 위에서 힌트 줬잖아요. 지금 너 전달법의 단점 알려줬습니다. 요거 활용을 해서 즉 현수는 공격, 비난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공격, 비난 요런 용어를 안 외워도 되잖아요. 위에서 자료를 주어줬으니까. 위에서 주어진 자료를 충분하게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 방법 1번 첫 번째 거 해결했고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자, 이번에는 기억을 참고해서 기억은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입니다. 요거를 좀 참고로 해서 나 전달법의 효과 두 가지를 쓰래요. 무엇이 있을까요? 효과. 나 전달법 같은 경우는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청소를 안 해서 내가 많이 섭섭했어. 다음에는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같이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 전달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첫 번째 상대를 쓰지 마세요. 이거 비난하지 않아요. 우선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쓰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요. 또한 상대 또한 너 전달법 같은 경우는 공격의 의미로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근데 나 전달법 같은 경우는 공격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진짜 그랬었나? 라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서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 사건, 감정, 기대, 요 세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요런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답안을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이 두 가지를 안 쓰셨겠죠. 그죠?
갈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거 쓰셨겠고요. 또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거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제가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만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아냈는데요. 이것도 답이 됩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제가 답안을 좀 이따 근거를 보여드릴 건데 그 근거에 의한 답이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더 있는 건 이 두 가지를 더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디에 있냐면요. 근거를 보여드리면 17페이지로 가실게요. 17페이지. 17페이지로 가시면 2015 오른쪽에 2015 성취기준 교과서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그 핵심 정리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 전달법의 효과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더 적어드린 거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 즉 상대방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도 여기에 추가를 해두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18페이지. 참고할 성취 기준부터 쭉 제시가 되는데, 자,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에 문항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번 문항과 더 유사한, 거기에 맞는 내용이고,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걸 좀 볼 거예요.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참고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에 관한 건데 학교 상담과 생활 지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을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까만 네모를 보시면 나 전달법이 소개가 되어 있죠. 자, 나 전달법에 대한 굵은 글씨 잠깐 보시면 뭐래요? 나를 주어로 해서 즉 상대방에 대한 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굵은 글씨를 내려오시면은 이런 나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밑에는 너 전달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 전달법은 뭐예요? 너를 주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주어로 너가 잘못한 점을 지적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게으르고 애가 이렇게 산만하니?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죠?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줘서 즉 인간 관계가 파괴가 되고요. 즉 관계가 소홀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상대방에게는 일종의 강요하거나 공격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지문에서 보셨던 너 전달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 나 전달법은 뭐였어요? 상대방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상태 혹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의 기분을 말하게 된다고요. 그럼 나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나 전달법은 자기 노출과 관련이 있죠. 이거를 꼭 추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 전달법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저는 자기 노출과 같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제 생각인데 또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또 지 생각 얘기하네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그 밑에 박스 보세요. 그 밑에 참고 박스 보시면 굵은 글씨로 제가 근거를 찾아놨습니다. 굵은 글씨 보시면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요. 남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밝히는 대화, 즉
자를 노출시키는 전달법이 효과적인데 그게 바로 나 전달법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체크해 두시고. 되셨죠? 그리고 나서 19페이지에 이제 국어교육의 이해에서 나온 대화 부분이 실어져 있는데 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교육의 이해인데 우리 1, 2월달 교재에도 요 부분이 실려져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보시면 그 19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면 나 전달법이 실려 있어서 이 자료를 실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나 전달법이 그렇게 크게 사용이 약간 나 전달법이 적게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할 것도 많은데 뭐 이것까지. 그렇지만 언급이 됐으니까 저는 해설지로 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나전달법 정리를 했고요. 나전달법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실려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문항을 풀이를 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